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 성과 보고의 세 번째 세션인 특별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 세션의 사회를 맡은 국제협력본부의 김영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지난해 연구 연수를 다녀오신 연구자분들의 연구 활동 성과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연구원에서는 연구자들이 연구 업무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연구 연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연구 성과 보고회에서 연구 연수를 다녀오신 박사님들의 연구 성과를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차윤숙 박사님, 김윤정 박사님, 그리고 최유 박사님 이렇게 세 분이 연구 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세 분 모두를 모실 예정이었으나 최유 박사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워 서면 발제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올해 복귀하시어 혁신법제 본부장직을 맡아 수고하고 계시는 차현숙 박사님을 모시고 자치입법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조례 입법 평가 지표 개선 연구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입니다. 작년에 연구 연수를 다녀왔고요. 연수를 다녀왔다고 하기에는 회사에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조례 관련된 연구를 작년에도 수행을 했고요. 그 관련해서 연구 성과를 법제처에서 발간하는 2024년 통합법제 연구 보고서에 자치입법의 체계 정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그 연구 성과를 좀 정리를 해서 실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이제 연구원에서 계속 수행해 왔던 조례입법 평가 관련된 지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하는 연구 수탁 과제 연구 보고서에 좀 개선 방안을 마련했던 것을 같이 좀 정리해서 오늘 발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발표는 제가 10분을 받았는데요. 좀 더 짧게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세 부류로 이제 정리를 하였는데 1번은 확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법 개관은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좀 설명하고자 하는 걸 정리한 내용들이어서 앉아 계시는 플로어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더 저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게 설명드릴 성과라고 또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치법의 개념이나 근거 뭐 이런 것들 좀 정리했고요. 조례 입법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는 것들 이걸 이제 살펴본 이유는 체계 정당성이 어느 단계에서 좀 개입이 되는지를 좀 보고자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체계 정당성 원리에 대해서 개념적인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 체계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입법의 체계화를 위한 입법자의 노력에서 기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입법에서 체계 정당성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살펴보았을 때 자치법이 가지는 가장 큰 한계가 우리 헌법 117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요 몇 글자 안 되죠. 7글자, 8글자밖에 안 되는데 요 8글자에서 출발해서 굉장히 큰 제약을 갖습니다. 이 안에서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그래서 법률 체계에 맞추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나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에 관해서 많은 다툼이 있었고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조금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좀 다른 내용의 규율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논의들이 계속 있어 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제나 대법원의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조례로 법령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지만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따라서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이제 법령의 규정에 의도하는 목적이나 효과에 저해가 없을 경우에는 이게 조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치단체에 맞게 규율할 수 있다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결정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 따라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위임 없이 조례로 다른 내용의 규율을 하도록 또 아니 오히려 강화된 규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전체를 제가 정리를 했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몇 가지 그 예시들만 조금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대부분 환경에 관련된 분야들이고요. 각 지자체에서 그 지자체 실정에 적합하게 조금 더 강화된 기준을 환경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근거에 따라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례들을 조금 살펴보았고요. 이러한 강화된 기준을 통해서 환경을 보호하거나 주민들의 삶의 질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 입법을 하면서 어떻게 체계 정당성을 좀 세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좀 많이 하고 있는 조례 입법 평가 제도가 활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례 입법 평가는 그 굉장히 많은 자치입법 재개정 관련해서 이제 체계 정당성 관련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거는 지방자치 자치법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숙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조금 실현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조례입법 평가 제도가 활용이 되고 있고 25년 3월 현재 기준으로 지금 광역의 경우에는 13곳의 광역자치단체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교육청이 또 별도로 4곳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3곳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2곳은 입법평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경기도는 이제 입법 영향 분석이라는 용어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전체 243개 지자체 중에서 한 78곳이니까 3분의 1 정도는 조례 입법 평가 혹은 조례 입법 영향 분석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그 조례 입법 평가 제도를 좀 조례로서 제도화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입법 평가를 활용해서 그 체계 정당성이 어떻게 확보되는지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입법 평가를 그 수행함에 있어서 그 지표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체계 정당성과 관련된 지표들을 광역에서 어떠한 것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제일 큰 것이 이제 위임 조례인지 자치 조례인지를 살펴서 위임 조례가 그 체계에 맞게 제정이 되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크겠고요. 그리고 그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지 위임의 근거가 올바른지 이런 것들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는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체계 정당성을 체크하는 것으로서 각 시도별로 조금씩 차이 나긴 하는데 큰 줄기는 말씀드린 내용들로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입법 평가를 조례 입법 평가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다 체계 정당성 지표를 도입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법을 하는 과정에서 체계 정당성 확보하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는 조례들에 대해서 입법 평가를 통해서 좀 개선하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지금 입법의 근거나 법 적합성이라는 항목 하에서 좀 지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체계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설명 앞서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약간 제약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입법 지원에 관한 좀 전문 인력이 현실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이것들을 다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의원들의 역량들이 이것을 다 충족하기에는 쉽지 않은 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입법 전문가 부족을 좀 보완하는 부수적인 수단으로서 자치입법 사전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하나의 차원으로서의 이제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연구 용역 보고서에 이제 말미에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이제 좀 체크를 함으로써 이것이 체계 정당성을 위반하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서 조금 보고서 뒤에 제시를 하였는데요. 그 체크리스트의 일부를 오늘 이제 소개하는 것으로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입법의 필요성부터
그다음에 재정권의 이제 재정의 범위, 그다음에 또 이제 헌법 인연과의 관계라든지 적합성, 그다음에 집행기관의 권한을 제약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세부적인 내용들을 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점검 항목을 두고 해당 여부를 자체적으로 체크해 봄으로써 그 조례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계 정당성을 확인하고 체계 정당성을 지키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원하는 방안으로서 이런 체크리스트 활용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그 보고를 작년에 이제 법제처를 통해서 발간하는데 제출을 하였고요.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작년에 연구를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숙 박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차현숙 박사님께서는 이제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다니시면서 이 조례 입법 평가 실무를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고 또 실제로 이제 조례 입법 평가를 제도화하는데 큰 공이 있으신 연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간의 연구 성과들을 잘 정리해서 체계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드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올해 이제 복귀하시자마자 글로벌 법제 전략 팀장직을 맡아 열일하고 계시는 우리 김윤정 박사님을 모시고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작년에 연구 연수 결과물 중 하나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줄여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고 C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넘겨보겠습니다. 네. 이 CP 제도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정위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규제를 들어가는 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의 낭비도 심하고 만약에 사회적으로 미리 자율준수를 한다면 얼마나 사회적 비용이 감소될 것인가 해서 이렇게 자율준수를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2006년부터 운영 중이었는데 그리고 그 인센티브로서 가장 중요한 게 과징금을 나중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감면시켜주는 것이었는데 그게 과징금 고시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익을 주는 것을 법령도 아닌 고시에 넣었다고 해서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그 인센티브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가 또 현 정부가 워낙 또 기업들의 자율성을 좀 강조하는 기조다 보니까 그 법에 아예 법이 개정되어서 공정거래법에 이렇게 인센티브로서 과징금을 감면시켜 줄 수 있는 제도가 작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이렇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다시 부활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 평가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제도가 이제 바뀌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함에 따라서 이 평가 프로그램에 많은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그걸 발표를 했고 그런데 또 그에 따라서 빨리 공정위가 그에 맞춘 또 개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내용 우리가 상당히 이제 짧은 시간에 이 내용을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다 넘어가고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류 접수를 하면 5월, 6월에는 서류 평가하고 7, 8월에 현장 평가를 하고 이렇게 과징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또 다시 이제 법상 도입되다 보니까 작년에 새로 도입된 단계가 심층 면접 평가예요. 즉 마지막으로 정말 깎아줘도 될 만한 기업들의 실적이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제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평가 이후에 등급을 통보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었고요. 이렇게 4가지 지표를 주로 보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가, 또 이걸 잘 전파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대로 운영을 했는가, 그다음에 자기네가 제대로 또 평가 피드백을 해서 또 개선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한 지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단계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실제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다 A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 최초에 이제 시행이 될 때는 많은 기업이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좀 기업에 대한 독려 차원에서 그리고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 그 하위 직원들이 또 굉장히 나쁜 평가를 받으면 기업에서 예,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이렇게 좋은 등급을 줬는데 이제 문제는 작년부터 과징금을 깎아주기로 했는데 다 좋은 등급을 받아버리니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좀 어떻게 과징금 감면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요, 지금 그러니까 트리플 A와 더블 A를 받으면 각각 15% 최대 아니면 10%까지 감경해주고 굉장히 큰 인센티브죠. 그리고 A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정위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은 기업들의 대부분이 다 A 이상을 받았어요. A, AA 아니면 트리플 A. 그래서 신문 검색을 해보면 어떤 기업은 그냥 싱글 A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신문 기사를 냅니다. 우리 A 받았다고. 그러면 사람들 모르잖아요. A 받았구나. 되게 좋은 기업이구나 생각을 하는데 트리플 A가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느냐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작년에 56개 기업으로 신청 기업이 2배로 폭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징금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심도 있는 평가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평가위원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기업 수가 늘어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업을 2개 A와 B로 나눠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편차가 발생하는 거죠. A그룹에 조금 더 온화한 분들이 계신다면 평가위원들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 현재 이 세부 이제 평가 매뉴얼 같은 게 존재하는데 이거 물론 이거는 그 평가위원만 볼 수 있는데 자세히 씨가 볼지 모르겠지만 보면요 딱딱 정해져 있어요. 절대 평가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딱 맞게 자기네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점수를 안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상대 평가에 따른 차등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평가 결과가 계속 인플레이션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래는 주관 기관이 공정인데 이제 공정거래 조정원에 위탁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좀 기업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잘 준 것도 있지만 계속 이것이 이제 거듭되다 보니까 노하우를 다 터득하게 되었어요. 기업들이. 그다음에 남의 거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작년에 보도자료도 났습니다. 다 A 받는다. 문제 있다. 이제 이런 것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실적 보고서 잘한 거를 공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보고 베껴요. 그래서 너무 다 점수를 잘 받습니다.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교수님들이 주로 이제 평가위원 참석하시는데 이 교수님들께서 사회이사를 맡고 계세요. 기업들에. 물론 평가 대상 기업은 아니라 다른 그룹의 되겠지만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이사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저는 기밀 노출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니면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하세요. 주식 투자가 워낙 요즘에 유행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그 기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현장 평가와 이제 심층 면접 평가를 나갔는데 서면에서 서류 평가에서 너무 좋은 점수를 받게 되면요. 현장 나가서 깎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딱 가서 봤는데 느낌상 거짓으로 쓴 것 같은데 저희가 무슨 감사원의 감사관도 아니고 이 거짓인지를 밝혀낼 권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기존에 나온 좋은 점수, 서면 평가의 점수를 뒤에 가서 깎을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 인플레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가점을 주는데 무조건 100% 가점을 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높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 제가 제시했던 것이 일단 이 평가를 전담하는 전문위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외 활동으로 짧게 하는 거다 보니까 부실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같이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좀 이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투여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했더니 공정위 고위 공무원들은 정말 3년 동안 퇴직 제한에 걸려서 뭘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내용을 발표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연구보고서 쓰면 반영도 안 되고 하다가 이 얘기하니까 순식간에 공정위에서 고시 개정해가지고 반영을 순식간에 해버렸습니다. 정말 반영 실적 반영도가 굉장히 높은 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A그룹과 B그룹 간의 편차 보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구체적 상대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현장 평가나 심층 면접 평가에서 뭔가 문제를 발생한다면 점수를 확 깎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좀 이런 걸 내실화해서 해야겠다. 그다음 또 가점을 이제 넣을 때 줄 때도 좀 상대적으로 차등화해서 줄 수 있어야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 그 평가 신청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딱 그 느낌이 있대요. 기업들이 서류면 평가 지나가고 현장 평가 와서 질문하시는 걸 들어보면 아 우리 점수 깎이나 보다 느낌이 있대요. 그러면 평가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다 인플레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평가 처리된 기업은 다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처리 시기를 제한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고요. 현재 이렇게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관계가 첨예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신청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도입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제시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정 박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제 작년에 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평가제도의 실무상 쟁점 현안들 그리고 개선 방안까지 제안을 해주신 걸로 제가 들었고,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연구 논문들을 발표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는 하시지 못했지만 저희 자료집 123페이지 이하에 보시면 작년에 연구전 다녀오신 최유 박사님께서 북한의 재정 금융법제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연구 성과를 공유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회 되시면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특별 세션인 연구연수 연구활동 보고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연수 기간 동안의 연구 성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해 주신 두 분 박사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마지막 세션이 종합 토론인데요. 사회는 이승태 부원장님께서 맡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다시 밤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 장례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